이번에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의 극우 정당이 정권을 가져갔는데요. 유럽도 극우 정당의 인기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에 선거 결과들이 이렇게 나왔죠. 향후 대만과 미국의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봐요. 아르헨티나는 하비에르 말레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원래 아르헨티나는요 포퓰리즘의 국가로 불릴 정도로 에바 페론이 만든 포퓰리즘에 80년 넘게 중독된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페로니즘이라 부릅니다. 아르헨티나가 과거에는 세계 4위 경제대국이었었는데 중공업으로 변신하지 못하고 농업 광업에만 의존하게 됐고, 결국 예산을 인프라에 투자하는 타이밍을 놓쳐버렸죠. 복지에만 돈을 쓰다 보니까 이 예산들을 인프라에 투자하지 못했던 게 중공업으로 넘어가지 못한 실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 4위 국가가 툭 하면은 디폴트를 내는 국가로 바뀌었죠. 신용 등급이 내려앉고 고인플레, 고금리로 시름시름 앓고 있고 가난한 국민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포퓰리즘을 일삼던 이 페론 정권은 1955년 대공황으로 이제 정권을 잃어버려요. 에바 페론의 남편이었던 대통령 후안 페론은 목숨만 건지고 스페인으로 망명합니다. 이번에도 극심한 인플레와 무너지는 환율, 살인적인 고금리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지지율 높았던 페로니스트 후보들을 제치고 이번에 극우 성향의 말레이가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말레이가 됐다라기보다는 페로니즘에 지친 사람들이 말레이를 선택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말레이의 공약이 상당히 과격한데요. 첫 번째는 중앙은행을 없애고 달러를 공식통화로 삼겠다는 공약입니다. 달러를 쓰면은 페소화를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 지출과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주장이고, 세 번째는 마약, 장기매매, 총기 소유를 허가하겠다는 겁니다. 금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허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요. 평상시에 이런 공약이라면 당선될 리가 없죠. 근데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지금 마구 찍어내는 페소화로 인해서 월급을 받자마자 달러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돈을 준다고 좋아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포퓰리즘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구나 느낀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난해졌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경제 위기에 집권한 여당은 다음 선거에서 야당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야당이 여당이 되고 어려워지면 여당이 다시 야당이 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민주주의인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건 많지 않아요. 특히 아르헨티나를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데 국민들이 계속 어려운 건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말레이 당선자가 말했던 페소화를 없애고 달러를 쓰겠다는 공약은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데, 말레이 당선자 전공이 경제학입니다. 교과서라고 불리는 케인즈 이론으로는 아르헨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1990년대 이제 메넴 대통령 경제 정책에 참여해서 달러와 페소를 1대1로 고정하는 고정환율제를 썼어요. 초반에는 인플레를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페소를 묶으면 인플레가 잡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페소화를 두고 변동환율 을 쓰면은 경제위기가 왔을 때 수출로 환차익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면서 경제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1차 산업 위주인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변동환율을 썼을 때 이 위기의 극복할 힘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입과 수출, 이 무역과 수출에 대한 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스가 날 수도 있겠지만,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수출 위주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구조거든요. 그리고 달러만 쓰게 되면은 경제 위기 때 유동성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IMF를 통해서 구제금융을 해서 달러를 외부에서 가져온 다음에 다시 내부에다가 돈을 풀어야지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럼 경제 위기가 툭 하면 벌어지는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자력 구제가 어려워지고 계속 IMF의 단골 손님이 될 거고, 신용등급 강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한편 네덜란드는 극우 성향의 빌더르스 대표가 이끄는 자유당이 제1당을 차지했습니다. 유럽의 극우 성향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는 망명으로 인한 이민자들이에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오는 망명자들을 지속적으로 받아주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죠. 반이민 정서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민자가 적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죠.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근데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어라? 일자리를 뺏기기 시작하네? 어라? 주택이 부족해졌네? 주택 가격이 오르네? 그래서 내가 이 가격으로 이 지역에 살 수가 없게 됐네? 치안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다수의 국민들과 충돌이 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치는 국민이 원하는 걸 하면 돼요. 반이민 정서를 활용해서 공약을 내걸면은 그 정당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결국 정권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죠. 기존 유럽의 헤게모니를 지배했던 좌파는 이번에 인플레와 난민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만 폭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곡물 가격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대출 이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세금이 무거운 이유가 지금의 지배 정당 때문에 그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에서도 보면은 비가 안 오고
흉년이 들고 이렇게 되면은 우두머리 지도자를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쳐서 뭐 하늘이 노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지도자 탓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수천 년부터 내려오던 전통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던 비주류 정당들, 특히 구구파들이 이번에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심지어 핀란드, 스웨덴에서도 민족주의 혹은 극우 정당들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런 물결이 유럽과 남미에서만 흐르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때도 생계 위협을 받았던 제조업 종사자들이 열렬한 지지자가 됐었죠. 인플레와 고금리, 치솟는 집값, 그리고 렌트비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내년 선거에서 다시 트럼프를 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3일이 되면 대만 총통선거가 있어요. 현재 집권 여당은 친미 성향이고요. 야당은 친중 성향입니다. 대만의 물가는 하반기 들어서 계속 상승 중이라서 야당이 단일화가 이뤄지면은 누가 이길지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친중 성향의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지금의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바뀌게 되고 미국의 전략도 바꿔야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생산을 TSMC 대만 공장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이 일본으로 짓게 하고 삼성과 인텔 파운드리를 의도적으로 키우고 리쇼어링을 통해서 미국의 공장을 짓게 하면서 이 리스크를 대비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극우 또는 민족주의가 인기를 끌게 되는 이유는 이번에 인플레이션 때문인데요. 물가가 오르면 시위와 정권 교체가 늘어납니다. 곡물 가격이 2배씩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2011년에는 아랍의 봄이 발생했었고요. 1989년에는 천안문 사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잘자잘한 시위랑 난리도 굉장히 많았었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은 백성들이 분노할 곳을 찾아요. 그럴 때 그들이 분노할 곳을 정해주고 집권 여당을 강하게 공격하는 카리스마는 대중의 지지를 얻습니다. 지금 보면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이 당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위기가 오면은 국민들은 강한 지도자를 원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더 강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던 트럼프에 사람들이 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공급가행이 벌어지면서 1930년대 경제대공황이 왔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극우 정권과 민족주의 정권이 인기를 많이 얻게 됐었는데 그들은 세계화를 원하지 않아요. 세계화와 그들의 정치 신념이 다르거든요. 적을 지정하고 싸워야지만 국민들이 단결되기 때문에 반세계화가 벌어집니다. 무역의 규모가 줄어들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까지 무역의 규모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식민지를 차지해서 경제를 키우려고 했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 미중 무역 제재가 시작됐고 전 세계 교역량이 감소세로 돌아섰어요. 코로나가 벌어져서 더 줄어들었고요.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블록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블록으로 나뉘기 시작했어요. 세계화와 냉전 종료로 급격히 상승했었던 무역량은 이제 변곡점을 지나서 장기간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는 다시 살기 어려워지고 극우 민족주의 정당이 계속 인기를 끌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많아지면은 이해가 맞는 국가들끼리 추축국을 결성하겠죠. 상대를 이겨서 자원과 시장을 확보하자는 슬로건이 걸릴 겁니다. 이제 평화보다는 힘으로 국가를 지켜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헤게모니가 수십 년이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어디에 살아야 할까의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자유 수준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뀔 수도 있어요. 내생이 나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고 여기서 내가 살아남고 싶다. 그런 나라로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생존의 문제가 될 겁니다. 전쟁이 나면은 화폐의 가치가 급락하게 되고요. 금과 비트코인, 원자재들 가치가 상승하거든요. 목재라던가 구리, 철, 석유, 곡물 이런 것들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고요. 그동안 제1차, 2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벌어졌지만 3차는 어디일지 예측이 어려워요. 또 유럽일 것이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식민지를 보유했던 패권국들이 유럽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전쟁이 난 거고요. 지금의 힘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있죠. 이들이 위치한 곳이 각자 대륙을 하나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서로 달라요. 바다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나기 어려운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힘의 전쟁이 아니라 원자재를 독점한다던가 무역 제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과학기술을 나 혼자 독점한다던가 이런 식의 경제 전쟁으로 벌어질 수도 있겠죠. 한창 전쟁 중일 수도 있습니다. 꼭 군사 무기로 싸우는 게 전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시대의 헤게모니가 바뀌면은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거야, 저금리는 당연한 거야, 경제는 항상 우상향하는 거야, 세계화가 계속 확대되니까 무역량은 계속 늘어날 거야, GDP는 항상 올라갈 거야. 그거는 70년 동안 벌어졌던 일인 거지 이게 계속 100년, 200년 간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경제학에서는 무조건 당연한 법칙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야를 넓히자는 거, 이런 의도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